최고가 먼저 알아본 최고의 고등훈련기. 항공기의 비행을 제어하는 그 제반 하베어 소프트웨어를 총칭해서 비행 제어. 항공기에 탑재된 전자기기, 컴퓨터, 센서, 소프트웨어를 항공전자.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획기적인 변환이 생긴 거고요. 전자식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그 기능들이 급속도로 발전, 확대가 되어 왔습니다. 시대별 첨단 기술이 집약된 조종사들이 하는 그 기능들이 다 이제 항공전자가 대신해 주든지 아니면 조종사가 해야 될 일을 항공전자 시스템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들을 자꾸 하게 돼 있었습니다. 현대 항공기 성능의 바로미터. T-50의 그 평가 결과를 보면 모든 영역에서 레벨 1이고요. T-50은 훈련기 중에서는 급이 상당히 높은 훈련기입니다. 그리고 KF-X는 적어도 최소한 4.5세대 이상의 전투기고요. T-50 체계 개발, 비행 제어와 항공전자 시스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남희경입니다. 항공기의 성능은 조종사가 가장 잘 알아보는 법이죠. T-50 비행시험에 참여한 국내 베테랑 조종사들 대부분은요. 첨단 전투기 조종사들을 배출하는데 최적화된 훈련기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거의 모든 성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특히 디지털 비행 제어와 첨단 항공전자 시스템을 강점으로 꼽는 조종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T-50의 비행 제어와 항공전자 시스템 개발을 이끌었던 주역들 모시고 자세한 성능과 개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T-50부터 KF-X까지 국산 공군 항공기 항공전자 시스템 개발을 이끌어오신 송재일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재일입니다. 역시 T-50의 비행 제어 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KF-X의 세부 개통과 비행 제어 개발에도 참여하신 황병문 전문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병문입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두 분 모두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 처음 출연을 좀 해주시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가벼운 질문 두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에게 보내주신 프로필을 보니까 우리 송재일 전문위원께서는 원래 무선 전화기 개발을 하셨던 예, 삼성전자에서 개발했습니다. 소개가 되고요. 우리 이제 황병문 전문위원도 삼성에 처음 입사를 하셔가지고 이제 컴퓨터 개발에 좀 참여를 하셨던데요. 두 분 모두 이제 첫 시작이 항공기 개발이 아닌 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셨었는데 어떤 인연으로 이 T-50과 인연을 맺게 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황병문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좀 주시죠. 예, 1990년 말경에 그 삼성 관계사 전배로 삼성항공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저는 비행기는 뭐 여객기만 타봤을 뿐 군용기는 거의 본 적도 없는 문외한이었죠. T-50 체계 개발 초기에 T-50의 비행 제어 부문으로 부서 전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후 쭉 거의 대부분 시간을 비행 제어 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비행 제어 쪽에 있어서의 또 T-50과 인연이 돼서 일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송재일 전문위원은 어떤 인연을 맺으셨나요? 저도 그 삼성전자에서 무선 전화기를 한참 개발하고 있다가 그때가 한 1992년도 말정기 됐을 겁니다. 예. 그 이제 국내에서 항공기를 개발한다 그런 말이 있었고 그때 저기 대학교에서 같이 근무하던 친구가 동료죠. 그때가 삼성항공입니다. 예. 삼성항공에 오면은 큰 레이더 같은 걸 그것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무선 전화기 개발하면서 무선 전파 엔지니어예요. 근데 이제 레이더는 그 중에서 이제 전파공에 꽂힙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이런 이제 그 개인적으로 희망을 갖고 있었던 차에 그 관계사 전배 요청이 와서 전배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 고동훈련기를 쭉 개발을 하고 고동훈련기 이후에 FA-50 경전투기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하면서 작년에 은퇴를 하고 지금은 한국형 전투기의 그 항공전자의 설계를 자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두 분 다 무선 개발 혹은 컴퓨터에 서로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전 T-50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또 인연을 맺게 된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 비행저와 이 항공전자 이 두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들이 굉장히 좀 낯선 이제 개념인데요. 이제 정확히 어떤 개념이고 이 항공기 운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부터 차근차근 좀 이 접근에 들어갈 텐데요. 먼저 우리 성질 그 수석연구원께 이 항공전자가 무엇인지 좀 쉬운 걸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항공전자는 항공기에 탑재된 그 전자기기, 컴퓨터, 센서, 소프트웨어를 총 합쳐서 부를 때 항공전자라고 부릅니다. 그 항공전자의 기능은 그 항공기가 이륙을 해서 그 다음에 항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적진을 침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공대공 전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공대지 전투를 한다든가 이런 임무를 하게 되는데 그때 조종사에게 수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 수많은 정보를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종사 대신에 조종사 역할을 자동으로 직접 수행하기도 합니다. 자동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이제 조종사에게 그 전투기니까 예를 들어서 표적의 탐지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조종사는 예를 들어서 10km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공기에 탑재된 레이더는 100km, 150km 이렇게 해서 그 조종사의 탐지 능력을 향상시켜 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계산을 또 조종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종사의 그 계산 능력도 향상시켜 주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동료들과의 그 합동 교전도 해야 되는데 이때는 그 소통 능력, 통신 능력 그럽니다. 데이터 통신 능력 그러죠. 이런 것을 제공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총 집합체를 항공전자라고 저희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예. 먼저 간략하게 지금 이제 하드웨어 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이제 말씀을 좀 주셨지만 결국 이제 항공기에 손과 발이 되고 눈과 귀가 되는 거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좀 정말 해봐도 좀 되겠습니까? 예, 두뇌까지 일부러 보시면 되겠어도 현재 예, 항공기는.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황병문 전문위원께 이제 비행 제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설계하고 갖고 있는 개념입니까? 비행 제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항공기는 비행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서 그 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제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공기의 비행을 제어하는 그 제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이제 총칭해서 비행 제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여객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객기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려면 먼저 활주로 해서 이륙하고 상승 기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지까지의 항로를 따라서 때로는 좌회전, 우회전 기동도 하고 목적지 근방에 도달하면 다시 하강 기동해서 활주로에 착륙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 조종사는 그 이륙부터 착륙까지 그 항공기의 기동을 필요로 하고 그러려면 이제 그 조종 장치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항공기의 기동을 만들어 주는데 이때 비행 제어는 그 조종사로부터 들어온 그 조종 장치를 통해서 들어온 조종 명령을 그러니까 날개에 부착되어 있는 그 조종면을 움직여 줌으로써 기동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비행 제어고 그리고 그것들의 거기에 관련된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합해서 비행 제어 체계 또는 비행 제어 시스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좌우로 어쨌든 기동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들을 좀 제어하는
총칭을 해서 우리가 비행 제어라고 얘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 조금 더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 비행 제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에서 표현하는 그 의미는 그 기동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뭐 차츰 더 많은 그 기능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두 분께서는 항공전자와 비행 제어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 기본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좀 간단한 설명을 좀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이 두 가지 시스템 모두 이 군용 항공기에만 장착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우리 민항기에도 또 이 항공에 관련된 뭐 전자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비행 제어 시스템들이 이제 같이 이 장착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군용기하고 이 그 민항기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제 궁금하거든요. 송재일 전문위원님,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항공전자 시스템이 양쪽을 비교했었을 때 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으면 조금 그 대별적으로 설명을 좀 주시죠. 군용기는 전투기, 그다음에 민항기는 여객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그 공통점인데 두 항공기 항공전자 시스템의 기능은 공통점은 항공기입니다. 항공기니까 정해진 시간에 주어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일단 도달하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항공전자 시스템은 현재의 위치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현재의 속도를 계산하고 주어진 항로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그다음에 현재 연료는 얼마나 남아 있는지 등등의 이제 그 항행에 필요한 정보를 조종사한테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두 항공기가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용기 중에 이제 전투기도 따져 보면 이제 공중전을 하는 전투기가 있고 그다음에 대지 공격을 하는 공격기가 있습니다. 이제 주로 그 공격기와 전투기의 그 역할은 이제 적을 제압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전투기 공중전을 예를 든다면은 그 예를 들어서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해야 가장 먼 거리에서 적을 격추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계산해서 조종사한테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그 공격기는 대지 공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함을 공격하는 것도 배를 공격하는 것도 대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폭탄을 떨어뜨리면은 어느 지점에 가서 폭탄이 떨어질 것이냐를 계산해서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종사가 원하는 폭탄이 떨어지기를 원하는 지점의 좌표를 이제 우리 항공전자한테 입력을 시키면은 항공기를 어느 쪽으로 몰아라. 그래서 그 어느 속도로 몰아라. 어느 이제 상승 그 자세를 유의해서 몰아라. 이런 정보를 알려주면은 조종사가 그에 따라 하게 되면 이제 폭탄은 자동으로 떨어지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게 이제 차이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군용기들은 그 생존성, 자기가 먼저 살아남아야 됩니다. 상대를 제압해야 되고 나도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대의 그 저기 전자파로 나를 이제 그 탐지하려고 그러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전파 교란을 통해서 내가 피탐을 피하고 전파 피탐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적외선 피탐도 교란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생존성 향상을 위해서 전자전 기능도 부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전투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 가지 편대끼리 아니면 편대군끼리 이렇게 4대 뭐 8대 이렇게 모여서 하게 돼 있는데 그럼 그 협동 교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킹 능력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이제 기능적으로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민항기들은 그런 전투 기능은 없을 거고요. 여객기는 다만 이제 그 오랫동안 그 비행하는데 승객이 그 뭔가 즐겁고 편안하게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오락 기능이라든가 방송, 극장, 상영 뭐 이런 기능들을 그 많이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차이가 있는데 그러더라도 설사 이제 동일한 기능을 갖게 같더라도 이 설계 철학은 다릅니다. 민항기는 여객기는 경제성, 그다음에 승객의 안전성을 최우선순위로 해서 설계를 하게 되겠고요. 그 군용기 전투기들은 그 생존성, 살아남는 거, 그다음에 여하한 그 경우에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임무 완수성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신뢰성 그러기도 합니다. 신뢰성에 방점을 둬서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아주 쉽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뭐 기본적인 위치, 속도, 연료 이런 부분들을 공통으로 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항공기가 어떻게 이 설계의 기본적인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민항기하고 이제 전투기를 나눠서 이제 설명을 좀 주셨는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항공전자 시스템이 우리가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뭐 음악을 듣고 또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항공전자 시스템적인 부분이 적용되면은 또 전투기는 또 다른 어떤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런 것들을 좀 한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황병문 전문위원님, 이것처럼요. 여객기하고 지금 이제 전투기에 있어서의 이 항공전자 시스템 차이처럼 마찬가지로 이 비행 제어에 있어서도 이 공통점과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비행 제어 관점에서 보면 모든 항공기에서 다 기동을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민항기든 군용기든 간에 그 항공기의 용도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항기는 그 승객을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이송시키는 수단이기 때문에 기동이 뭐 민첩한 기동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실제로 민첩한 기동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비행 중에 돌풍 같은 거 만나면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기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 군용기는 물론 군용기도 그 용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 수송기 같은 경우는 민항기처럼 밀접한 기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투기나 또는 전투 조종사 훈련을 위한 뭐 T-50 같은 그런 훈련기는 민첩한 기동을 필요로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민첩한 기동을 필요로 하는데 근데 이 민첩한 기동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시 좀 말씀드리면 민첩한 기동을 만들어내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조종면을 아주 크게 그리고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지나치면 때로는 항공기 그 기체 자체에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조종사가 순간 실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걸 의식상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항공기가 아주 민첩한 기동을 하다 보면 항공기 그 자세가 불안정해서 제어가 안 되는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한편 우리가 지금 전투기 같은 경우는 아까 항전에서 우리 송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에서는 적을 요격해야 되고 그리고 지상에 있는 뭐 적의 그 기지나 또는 시설들을 파괴하려면 조종사는 굉장히 그 임무 자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려면 대신 조종은 쉬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 민항기는 편안한 그리고 쉬운 기동이고 전투기는 아주 민첩한 기동에 항공기와 조종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 그리고 조종사가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쉬운 기동을 쉬운 조종을 만들어내준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위원님 좀 듣다 보니까요. 이제 그 여객기하고 전투기 또 민용기와 군용기에 있어서의 그 편안하고 안전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민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나눠서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요. 그게 단순하게 조종사의 개인적인 기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비행 제어 시스템 자체적인 거에 있어서 양쪽에 좀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항공기를 개발하려면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사용자가 어떤 특정 기능이나 또는 성능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 이 성능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개발자는 거기에 맞게 항공기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만약에 이게 전투기면 사용자가 민첩한 기동을 요구하는 거고요. 수송기면 많은 양을 적재하는 게 주 임무가 되겠죠. 대신에 기동은 급격한 기동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하는 자의 그 요구사항, 그 용도에 맞는 항공기를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비행제의 기능들이 다소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항공전자란 항공과 전자의 합성어다. 구체적으로는 항공기가 이륙해 운항하며 적을 탐지, 공격, 방어하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 후 무사히 착륙하기까지 필요한 모든 전자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총칭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비교해보자. 스마트폰은 단말기,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본체와 모니터, 카메라 렌즈 등은 하드웨어에 해당한다. 문자 교환이나 음악 감상, 일정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애플리케이션과 이를 구동하는 모바일 운영체제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 항공전자의 구성도 비슷하다. 임무 컴퓨터와 무장 컴퓨터를 비롯해 수많은 전자장비로 구성된 하드웨어, 그리고 항공기의 각종 장치와 센서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실현하는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해야 항공전자 시스템이 완성된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나라는 극히 일부로 한정되어 있다. 스마트폰을 구성하는 단말기와 운영체제를 포함한 각종 애플리케이션, 즉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의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항공기 시장도 비슷하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민항기와 공군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다양한 항공기들을 만들어 수출하는 나라는 극히 일부다. 항공기 개발에는 많은 돈과 시간, 그리고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각종 전자장비와 소프트웨어 등 항공전자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술은 후발국의 진입을 가로막는 가장 높은 장벽 구실을 하고 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은 T-50의 항공전자와 비행제어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항공전자와 비행제어 개념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더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황병문 전문위원님, 이제 항공기가 첫 등장 이후에요. 지금까지 다른 어떤 영역보다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좀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비행제어 분야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 초창기 항공기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비행제어 분야는 어떻게 좀 발전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을 할 때는 그 비행 제어라는 게 별도로 없었을 겁니다. 예. 마치 우리가 그 낙하산 또는 뭐 패러글라이딩 하는 것처럼 몸으로 또는 뭐 줄 당겨서 했을 겁니다. 굳이 그걸 비행 제어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비행 제어를 얘기할 때는 조종사의 명령에 의해서 항공기의 기동을 만들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이것들이 기계식으로 즉 조종사의 조종 장치로부터 조종면까지의 그 연결을 기구적인 장치로 연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부르는 용어로는 뭐 푸시풀 로드, 케이블 이런 걸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조종관을 힘으로 당기면 그게 그 힘이 조종면까지 전달이 되고 그럼 조종면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기동을 만들어내주는 방식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그 나름대로 별도 더 계속 개선, 발전을 해왔습니다만 그 방식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조종사가 자기 힘으로 직접 하다 보니 뭐 조종사가 힘든 점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조종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종의 스킬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 항공기에서는 주로 KT-1이 그런 방식인데요. 그러다가 뒤에 이제 컴퓨터가 개발 발전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걸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종사의 조종 장치하고 조종면 사이에 그 비행적 컴퓨터를 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조종사의 조종 장치에 커맨드가 나가면 조종 명령이 나가면 컴퓨터가 그걸 받고 그리고 컴퓨터가 현재의 비행기의 어떤 상태, 자세나 뭐 아니면 다른 상태를 모니터링을 해서 그 두 가지를 보고 조종사가 원하는 형태로 기동은 해주지만 대신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 조종면을 움직여주는 겁니다. 앞에 걸 저희가 기계식이라고 한다면 뒤에는 이제 전자식으로 발전이 된 거죠. 대신에 이게
기계식이 전자식으로 완전히 대체된 건 아니고요. 여전히 기계식은 기계식대로 발전하고 있고 전자식은 전자식대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기계식은 처음에는 그 순전히 조종사의 힘으로 하다가 그 이후 이제 그 조종면에 유압 작동기라는 걸 붙여서 조종사는 힘을 좀 덜 들이도 되는 형태가 된 겁니다. 그 전자식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아날로그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디지털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고 디지털 컴퓨터가 되면서 소프트웨어를 내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나름대로 계속 발전하긴 한데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변환된 건 획기적인 이제 변환이 생긴 거고요. 전자식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그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발전 확대가 되어 왔습니다. 이게 아마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걸로 보이고, 다만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항공기의 그 용도에 따라서 전자식과 기계식은 별도로 계속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F-16이 처음으로 전자식 항공기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나온 전투기류들은 대부분 전자식으로,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기계식으로 개발된 전투기도 그 이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전자식으로 변환된 것들도 많습니다. T-50은 그 처음부터 전자식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결정적으로 저는 이제 항공기 비행적뿐만 아니라 항공기 발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또 혁명과 같지 않았을까. 이게 기본적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또 이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 굉장히 큰 또 이렇게 변화가 있었을 텐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KT-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식이었기 때문에 조종사의 스킬, 기술적인 것들이 훨씬 더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T-5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전자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조종사들이 그것보다는 조금 덜 좀 기술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아니면은 더 과한 것들이 필요했나 싶은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T-50이 지금 운영된 게 십수년 됐는데요. 예. 군에서 발표한 걸 보면 예전에 비해서 T-50을 훈련기로 사용하면서 조종사의 훈련 시간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 이면에는 그 전자식이 비행 그 스킬을 덜 필요로 하고 조종이 쉽기 때문이지 싶습니다. 예. 가장 또 눈부시게 발전하고 또 현재도 진행 중인 이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초창기의 항공기에는 이 항전 시스템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항공전자 시스템 언제 시작이 됐고요? 또 지금은 어떻게 발전되고 있습니까? 1950년대까지는 항공전자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항공전자 시스템의 발전은 그 컴퓨터의 발전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컴퓨터가 등장함으로써 그 시기부터 항공전자가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50년대의 뭐 대표적 항공기 그러면은 뭐 무스탕 이런 데 다 전부 다 기계식으로, 그다음에 또 임무도 순전히 그 조종사의 오감에 육감에 의지한 그런 이제 방식이었고요. 1960년대 설계한 항공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운용되고 있는 F4, F5 이런 항공기들이죠. 그 초기 단계 항공 레이더라든가 이런 그 항공 전자 장비들이 이제 거기에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제 여전히 마찬가지로 전자식이 되지 않고 일종의 전기식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지금은 전부 다 반도체 소자에 의해서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항공 전자 회로들이 구성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진공관 이런 거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진공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또 항공기는 무게가 또 작아야 됩니다. 사이즈도 작아야 되고 무게가 작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기준을 못 맞추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항공전자가 태동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이제 적용되기 시작한 시기였고요. 그러다가 1970년대에 설계된 항공기들이 바로 이제 현재 저희들이 F-16이라든가 F-15라든가 이런 항공기들이 눈에 잘 띄는 항공들이 있죠. 이런 항공기들한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항공전자가 도입됐는데, 그때 이제 그 컴퓨터라든가 반도체 소자들이 굉장히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소형화,
이런 거에 따라서 기능이 전부 다 전자화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이 하는 그 기능들이 다 이제 항공전자가 대신해 주든지 아니면 그 조종사가 해야 될 일을 항공전자 시스템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들을 자꾸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항공전자가 고도화되기 시작했고 비로소 이제 그 자동화, 조종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자꾸 발전해 나갔습니다. 심화됐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는 보면은 이제 제가 보기에 지금 저희들은 지금 5세대 항공기 그러고 있는데 6세대, 7세대 아마도 7세 정도 가면은 조종사가 전투기에 이제 앉지 않아도 스스로 항공전자 시스템이 스스로 적을 판단해서 적기를 격추시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결국 요즘 얘기하는 무인기 시대가 무인 들어오게 전투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의 무인기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예. 다 조종이라든가 임무 자체를 지상에서 리모트 컨트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무인 전투기는 그런 자체가 필요 없고 아예 비행체 자체가 스스로 판단해서 임무를 완수하는 그런 시대까지 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송 의원님, 이제 항공기가 이제 발전할수록 뭐 항공기 뭐 산업이 될 수 있을 테고요, 뭐 기술이 될 수 있을 테고요. 항공기 개발과 생산에 있어서 이 항공전자 시스템이 그만큼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을 지금도 듣고 있고 뭐 자료를 통해서도 좀 확인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이유로 이 항전 시스템이 이런 그 비중이 갈수록 커지게 되는 겁니까? 한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항공기의 임무를 보면은 크게 이제 공대공 전투 기능, 전투 임무, 공대지 공격 임무, 그다음에 정찰, 적진을 정찰해서 표적을 획득하고 하는 이런 정찰 임무, 그다음에 이제 전자전 기능이 있습니다. 상대의 그 저기 레이더 기지를 제압한다든가 해서 무력화시킨다든가 하는 이런 큰 이제 임무들이 있는데 전에는 지금은 현재 4세대 항공기입니다. 4세대 항공기 이제 3세대까지는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항공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각각이. 근데 이제 4세대 항공기부터는 이제 특정 한 기종의 항공기가 이러한 임무를 모든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은 그 다중 임무 전투기라고 합니다. 멀티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합한 센서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들이 당연히 더 많이 탑재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비중이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측면은 이제 이건 이제 성능적인 측면인데 나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하여튼 먼 거리에서 격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정확히 격출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지역을 폭격하더라도 건물 한 채만 폭격하는 거하고 주변의 마을을 하게 되면 또 민원도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군인만 죽일 뿐 아니라 이제 그 민간인도 죽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정확히 이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뭐 똑같은 개념이지만은 이왕이면 미사일 한 발, 두 발보다 한 발로 격추시키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더 정교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더 성능이 더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충족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 컴퓨터들이 굉장히 발전하게 됐고요. 그걸 이제 탑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최근에는 항공전자의 성능이 곧 항공기 성능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 어떤 문헌이라는 게 보면은 그 현재 항공기에 항공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기능들을 이제 다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꾸 그 중요성은 높아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된 겁니다. 근데 송 의원님 제가 아주 외람되게도 이제 집에서 컴퓨터를 쓰다가 보게 되면은 이게 렉이 걸려서 잘 안 될 경우에 다시 리셋을 시키거든요. 예. 근데 이 항공기도 마찬가지로 기계식으로 해서 KT-1 같은 경우에는 이 조종사의 기술로 인해서 어떤 위험 상황의 안정성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항공전자 시스템 이게 비중이 커지고 점점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공기 개발의 가장 뭐 핵심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런 거에
우리 컴퓨터 쓸 때 렉이 딱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 상황이 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번에 제가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은 그 신뢰성 걷는 요소를 아주 중요시 여긴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무를 중에 적기하고 이제 대치를 했습니다. 예. 근데 미사일을 발사해야 되는데 방아쇠를 당겼어요. 예. 렉이 걸려서 미사일이 발사가 안 되면은 제가 이제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시스템을 신뢰성 있게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2개를 쓴다든가 또는 그런 걸 대비했을 때 백업 장치를 마련한다든가 백업 기능을 부여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하한 임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황 의원님, 이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요. 뒤늦게 이제 항공 산업을 시작을 했지만 차근차근 이 기술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뭐 지금도 한참 이제 많은 그 단계 기술을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비행 제어 분야는 세계적인 이 수준과 비교해 봤었을 때 어느 정도에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지금 KF-X 항공기를 4.5세대 항공기라고 부릅니다. 전투기의 지금 최고의 전투기는 5세대라고 부르고 있죠. 그 정도가 아마 그 세계적인 수준하고 우리의 수준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언제 어떻게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발전해 왔나라는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T-50 체계 개발할 때 T-50은 훈련기지 않습니까? 예. 고등 훈련기죠. 훈련기 중에서는 급이 상당히 높은 훈련기입니다. 그리고 KF-X는 적어도 최소한 4.5세대 이상의 전투기고요. 현재 KF-X 전투기는 국내 독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 기술 발전이 그 정도 되었다라고 뭐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술을 평가하는 데는 뭐 정성적인 방법도 있고 정량적인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는 그 정성적인 건 어떤 거냐면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가 잘 정립된 프로세스가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복잡한 일을 하려면 그 절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절차가 잘 정리되어 있으면 뭐 빠뜨리거나 또는 뭐 실수하는 일이 좀 덜 생길 테고 누가 하더라도 비슷한 품질의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경험이 있는 인력. 그 누구한테나 무한대의 예산과 시간을 주면 언젠가는 뭐든 해낼 수 있는 거죠. 그게 기술, 첨단 기술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기술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항공기를 개발하는 이런 산업에서는 그 제한된 예산, 제한된 기간에 해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를 덜 겪으려면 그 경험, 유사 분야의 경험을 해본 인력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개발할 때 뭐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 기존의 그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자료, 참고할 만한 자료가 필요한 거죠. 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 기술이든 제품이든 개발을 하려면 그게 필요한 뭐 시설, 뭐 장비, 툴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항공기를 설계하고 해석,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이런 거 하려면 많은 툴들이 필요한데 그 툴들을 우리가 그 상용 툴을 사다 쓸 수도 있지만 항공기 개발에 필요한 많은 툴들이 실상은 그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인하우스 툴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 툴들이 만약에 없으면 그 툴부터 개발을 해야 되니 그러면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또 필요한 거죠. 이게 우리가 T50 시작할 때 보면 지금 되돌아보면 이것들이 거의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런 개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KT1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식이고 T50은 전자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종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그게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기능들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성능들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 KT1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거의 이것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계약할 때 그 록히드 마틴이 주관해서 공동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들도 또 있습니다. 나사가 그 테크니컬 레디니스 레벨이라고 해서 우리는 보통 줄여서 TRL이라고 부르는데 그 1에서부터 9까지 나눠 놨습니다. 현재가 어떤 상황이면 레벨 몇 이렇게 나눠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체계 개발을 시작하려면 그때 이 기술이 6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그 기술을 총체적으로 뭐 비행제어 몇, 항공전자 몇 이렇게도 하지만 그 비행제어 안에서 또는 그 항공전자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의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총체적으로 얼마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기준으로 보면 뭐 제가 판단했을 때 아마도 T50을 시작할 때 많이 줘도 아마 3, 국내 기술로는 한 3 정도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던 그 기준으로 보면 개발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겠죠. 지금 KFX를 시작하면서는 이제 산학연에서 그런 거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은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6에서부터 점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체계 개발이 완료되면 그 기준에만 8 정도 되고요. 이게 운용 단계에 들어가면 그걸 9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러셨군요. 네,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쉽게 알기 위해서 항공기 4.5세대, 지금 현재
그 선진 이 항공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에서는 지금 한 5세대 정도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아주 뭐 이게 나사에서 지금 그 정량 평가하고 있는 그 TRL 수준으로 봐서는 또 분야별로 해서 뭐 운용은 9까지 낮은 건 3까지 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근데 마찬가지로요, 성 의원님. 이제 항공전자 분야는 이제 기존의 선진국들이 아예 진입 자체를 이제 그 허락하지 않고 이게 독점으로 가는 이제 경향이 좀 큰 분야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도 워낙 이제 이 전자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뭐 세계적으로 많은 발전을 지금 하고 있는 이제 터라서요. 항공전자 수준도 그만큼 좀 이렇게 같이 좀 오지 않았나 싶은 이제 막연한 기대를 좀 해보는데 실제 항공전자 분야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 척도를 매김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한 평가를 거쳐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현재 그 항공형 전투기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평가도 하고 아까 보니 TRL 레벨도 이제 조사를 해보고 스스로 해보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보기도 하고 외부 기관으로부터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항공형 전투기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본다면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본다면 현재 항공전자는 레벨 4.5세대의 항공기에 탑재될 만한 항공전자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세분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항공전자는 아까 보니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시스템 설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설계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하드웨어, 항공전자 장비 자체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요 세 가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가 개발된 것을 다 지상에서 제대로 개발됐는지 검증하는 검증 장비 부분이 또 상당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항공기에 탑재는 안 되지만은 항공기에 탑재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기서 다 검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전자 분류라고는 보지 않지만은 항공전자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각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선 그 항공전자 시스템 설계 능력은 지금 저희들이 4.5세대 항공형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지금 국산화가 국내에서 자체 개발할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설계 마찬가지로 다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설계는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완전히 다 그 국산화가 완료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요. 다만 저기 이제 그 A사 레이더, 그다음에 그 고정밀 광학 센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이제 국산화가 진행 중인 단계다. 국산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개발 중인 단계다.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이제 그 항공전자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그 저기 컴퓨터라든가 시연 장비, 뭐 그 전자 장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산화가 완료된 수준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두 분 다 뭐 비슷한 평가, 객관적인 평가를 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금 항공산업의 수준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평가에 대한 내용들, 어떤 종합적으로 오늘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항공기 비행 제어와 항공전자 시스템의 기본적인 개념과 최신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T-50의 비행 제어와 항공전자 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첨단 항공기의 핵심 기술. 항공기의 비행을 제어하는 그 제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이제 총칭해서 항공기에 탑재된 전자기기, 컴퓨터, 센서, 소프트웨어를 비행 제어와 항공전자 시스템. 1993년도에 저희들이 그 두 가지의 그 프로젝트를 참여를 했습니다. 스페인에 가서 국방과학연구소와 업체에서 한 6명이 93년부터 한 1년 정도 가서 교육을 받은 걸로. 높은 장벽을 뛰어넘어 말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실상은 이제 거기 가서 공짜로 일을 해주면서 기술을 배우는.
정식적인 어떤 뭐 클래스룸 기술 전수라 이런 그게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시켜서 또는 견눈질로 우리 고등훈련기를 완성하고 중요한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확보를 하자. 우리 기술을 확보한 이야기. 다중 배열 레이더, 협동 교전에 필요한 그 네트워킹 장비, 일체형의 그 위성 관성 항법 장비, 첨단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임무 컴퓨터. T-50은 기본적으로 플라이바이 와이어 전자식 비행저 시스템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 조종성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간절함이 만든 기적. T-50 항공전자 시스템과 비행 제어 기술.